안녕하세요. 저 이페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본 과정에 오셨는데, 합격하는데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여러 과목 공부하실 텐데, 이번 시간 펀드 영업 실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교재가 새로 나왔는데요. 이 교재를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PPT를 이제 보시는데 그 교재 순서하고 동일하니까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펀드 영업 실무 시작할까요? 8문제 출제되는데, 자, 이제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크게 보면 이제 그 펀드 판매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요. 펀드 이제 6단계 판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투자자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투자자가 영업점에 이제 방문했을 때, 6단계 절차에 따라서 이제 투자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볼 거고요. 예, 또 투자 권유할 때, 이제 그 권유를 받겠다는 투자자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그 이제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다르겠죠? 파생 상품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좀 이제 달라요. 또 이제 재권유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제 제목이 또 이제 수익증권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우리나라 펀드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투자신탁이란 말이에요. 투자신탁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이제 펀드 그러면 우리가 수익증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증권이 지금 이제 저축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뒤로 이제 까다로운 게 있는데 그 이제 입출금 이렇게 펀드 이제 가입했다 환매하고 할 때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롭죠. 계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8개 중에서 이제 한두 문제가 세제 관련된 게 이제 출제가 됩니다. 펀드 관련 세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룹니다. 자, 요 과목은 크게 보면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약간 이제 계산하고 세금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암기가 가능하다. 펀드는 크게 보면 이제 암기 과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재 준비되셨죠, 여러분? 이제 1장이 펀드 판매 절차인데요. 자, 이제 6단계 판매 절차부터 이렇게 봐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1번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6단계 판매 절차는 모든 투자자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투자자가 영업점에 방문했을 때 이제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아니면 이제 전문 투자자겠죠? 전문 투자자. 그리고 영업점이 아니면은 뭐 온라인이나 이제 전화 판매. 이때는 달리 적용해도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반 투자자가 이제 영업점에 왔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 중심으로 보는 건데요. 그 6단계 절차, 좀, 세부 절차를 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제 교재에 보면 여기 이제 표가 있죠? 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투자자 정보를 이제 파악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이 방문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권유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가 왔다. 일반 투자자다. 그러면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투자자 정보가 핵심이 이런 거죠, 여러분. 투자 목적이 뭔지, 또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경험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이걸 이제 투자자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투자자가 그 투자자 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별도 확인서를 통해가지고 투자자 서명을 받고요. 투자자 이제 책임, 표현이 좀 그렇지만 투자자 책임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야 되니까 서명을 받고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판매 불가다 그러면 이제 좀 틀린 표현이에요. 판매 불가는 아니고요. 서명 등을 받고 이제 후속 절차를 이제 진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투자자 정보를 파악했으면 이제 투자자 유형을 분류하는데 요건 이제 판매회사별로 나름대로 이제 유형 분류 방법을 이제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 정보 확인서 요걸 이제 활용해가지고 성향을 분류한다.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죠. 고객 성향이 이렇게 나왔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적합한 펀드를 선정하는 거죠. 선정하는 건
투자자 성향 등급에 부합하는 펀드를 선정하고 그걸 이제 투자 권유하는 거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아무거나 권하면 안 되고 투자자한테 이제 적합한 거,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겁니다. 만약에 투자자가 그 판매회사에서 이제 투자 권유한, 적합하다고 투자 권유한 펀드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리고 특히 그거보다 더 낮은 위험은 상관이 없는데 높은 위험, 여기 보이시죠? 더 위험이 큰 펀드, 이런 상품을 투자자가 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성향에 맞지 않는 더 위험이 큰. 그러면 역시 이제 확인서예요, 여러분. 서류가 많아요. 그냥 이제 확인서를 받고 두 가지입니다. 판매할 수도 있고 거래 중단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판매회사가 이제 나름 기준을 가져가는 겁니다. 더 높은 위험 수준의 상품을 원할 때는 판매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자, 이제 4단계가 펀드를 이제 선정했으면 그 이제 설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명. 뭐 그런 얘기입니다. 주요 상황, 뭐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적인 이제 주요 상황을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5단계 투자자 의사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가입할 거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한창 설명을 듣고 원하지 않을 때, 그냥 다음에 오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이제 의사를 원하지 않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투자 권유를 이제 중지하는 게 원칙이죠. 이걸 이제 재권유 금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 상품에 대해서 자꾸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 피곤하게 만드는 거니까. 재권유 이제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단하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를 원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설명서를 교부해야 되고 또 이제 확인서 이런 걸 진구하고 이제 뭐 판매 절차를 이제 진행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마지막에 6단계가 이제 사후관리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하고 나서 이제 고객과 연이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판매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이제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이제 잔고 통보도 해야 되고 자산운용 보고서 이와 같은 것들도 이제 발송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을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았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2장을 가보겠습니다. 투자 권유 준칙. 자, 그 펀드 판매회사들, 우리 이제 펀드에 국한시켜서 모든 이제 금융투자 상품 다 적용되는 거지만, 이제 펀드를 판매할 때 그 판매회사들은요, 이 투자 권유 준칙을 다 이제 갖춰놔야죠, 여러분. 그래서 투자 권유 준칙이 뭐다? 금융투자업자는 여기서 이제 그 판매회사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그 임직원들이 이제 지켜야 될 구체적인 기준, 절차, 이런 걸 이제 정하는 것을 투자 권유 준칙이다. 이걸 따라서 이제 투자 권유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준칙을 제정하거나 또 이제 필요하면 변경하는데 그것은 이제 투자자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파생상품 등. 이 파생상품은 위험이 크단 말이에요. 일반 상품하고 달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파생상품 왜 등이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입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일 때 이게 이제 위험이 커서 좀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여기 이제 정보죠. 목적, 재산, 경험. 이게 투자자 정보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 권유 준칙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제 투자 권유 준칙을 판매회사마다 제각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협회가 우리 이제 줄여서 협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금융투자협회. 협회가 표준이란 말을 쓰면 다 협회가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이걸 만들어 놔요. 그러면 금융투자업자가 이걸 그대로 갖다 써도 되고 요걸 이제 변형해서 이제 사용하겠죠. 그래서 표준 투자 권유 준칙 요거를 협회가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참고하라고 이제 제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쭉 다루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거 중심으로 사실은 나와 있는 거예요. 표준 투자 권유 준칙.
즉, 아까도 이제 우리 처음에 봤지만 일반 투자자가 핵심은 그겁니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펀드에 가입하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 표준 투자 권유 절차. 그걸 이제 살펴보겠다. 자, 일단 여러분, 투자 권유란 말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권유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의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자 권유가 뭐냐. 일단 대상은 특정 투자자가 됩니다. 불특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특정 투자자한테 좋은 상품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 광고라고 얘기하죠. 광고 또는 홍보. 요거 투자 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이 네 가지입니다. 금융투자 상품 있잖아요. 금융투자 상품 뭐 펀드가 됐든 뭐 다양한 상품들 매매하세요. 또 자문계약 체결하세요. 이름계약 체결하세요. 신탁계약 체결하세요. 이거를 권하는 거, 계약 체결을 권하는 거, 이걸 갖다가 투자 권유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는, 그걸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 있죠? 그거는 투자 권유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은 투자 권유도 아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권유 절차 안 따라도 되는 거죠. 단순 정보 제공은.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파생상품 등이란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별도 규정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위험이 커서.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냐? 파생상품 등이니까. 여기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파생상품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 규정이 있다. 그러면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생상품이죠. 장래 이렇게 이제 파생상품. 그 다음에 이제 파생결합증권.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ELS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ELS 아시죠? 이게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원금만 손실보는 법적으로는 증권이지만 내부에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파생상품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여러분 이거 3번, 4번은 뭐냐면 우리 이제 이 과목에서 저와 같이 파생상품 펀드라는 과목이 있죠. 이 과목에. 그걸 이제 저하고 공부를 하실 텐데 이 파생상 펀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파생상 펀드는 여기 이제 10%하고 5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생상품 자체, 펀드에 파생상품 자체 위험평가액에 펀드 자산총액이 10%예요, 여러분. 파생상품 그러면 10%. 요걸 초과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그러면 요걸 이제 실무적으로 파생상 펀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의 증권이니까 이거 이제 펀드 아닙니까? 펀드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이번엔 50%죠. 집합투자 재산의 50%를 파생결합증권. 그러니까 여기는 10%는 파생상품이고요. 여기 50%는 파생결합증권이에요. ELS 같은. 여기에 이제 운영하는 펀드에서 발행하는 증권. 이것도 파생상품 등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3번, 4번의 핵심이 뭐다? 파생상 펀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 과목에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죠. 이 비율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그 펀드가 파생상품을 이제 운영하기도 하거든요. 파생상품 편입시켜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인덱스 펀드가 파생상품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는 목적 자체가 지수를 복제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인덱스 펀드는 제외된다. 파생상품이 들어가 있어도. 근데 이런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도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죠. 이런 것들은 좀 변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포함시키는데 순수 인덱스 펀드는 제외돼요. 요거 하나 챙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채권인데요. 자본으로 인정받는, 자본으로 전환이 되는 채권이에요. 자본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또 위험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이 커요. 삼각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파생상품 등, 이제 시험에 날 때 좀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네. 이제, 아까 그 6단계를 봤는데요. 거기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투자자 구분하는 방법. 교재 이제 여기 찾으셔가지고요. 제목 보고.
일반 투자자냐 전문 투자자냐 이제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죠. 뭐 하기 전에? 투자 권유하기 전에 미리. 그래야 여기에 따라서 투자 권유 방법이 다르니까 이제 사전에 일반 전문 투자자 여부를 이제 확인해야 된다. 그럼 누가 일반 투자자고 누가 전문 투자자냐? 여러분 여기 앞에 법규라는 과목에서 공부하셨죠? 그냥 넘어갑니다. 일반 이제 이걸 확인하고요.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호 의무가 이제 강화되어 있는 게 자본시장법이죠. 근데 이제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 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가 있어요. 참고로 이걸 이제 상대적 전문 투자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 전문 투자자들이 있어요. 무조건 전문 투자자예요. 근데 상대적 전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지만 출신은 전문 투자자지만 자기가 원하면 일반 투자자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문 투자자가 나 일반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판매회사에 뭐로? 서면. 뭐든지 이제 구두가 아니고 서면이 되겠죠.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이제 있으면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로 전환이 가능한 전문 투자자는 전환할 수 있다. 판매회사에 요청해가지고. 그러면 일반 투자자로 대우를 받으면 좀 이제 상세 설명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여러분 이거 주권상장법인 특히 장외파생상품이 이게 이제 키워드죠. 주권상장법인은 상장회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장회사, 삼성전자 같은 이제 상장회사가 장외파생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증권이나 장내파생이 아니고 위험이 가장 큰 게 장외죠.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일단 일반 투자자로 간주합니다. 일반 투자자. 원래 얘는 전문 투자자예요. 상장회사는 전문 투자자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로 보겠다. 요것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해당 법인이 삼성전자가 기분 나쁠 수 있다. 나를 일반 투자자로 간주해? 장외파생 거래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자기가 이제 전문 투자자 대우를 받겠다. 요거하고 또 반대잖아요.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역시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전문 투자자 대우를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매회사는 거기에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지금 요 장외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일 때하고 전문 투자자일 때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 문제가 남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나오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투자자는 요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위험회피 목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워낙 위험이 커서 해지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투자자가 그러면 여기 위험을 이 파생 상품을 결합해서 해지하는 거죠 여러분. 위험회피. 그 목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전문 투자자는 투기 목적으로도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상장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판매하는 회사지 이렇게 투자하는 데가 아니니까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죠. 기분 나쁘면 바꾸면 돼요. 자, 이제 투자 권유를 이제 하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자가 찾아왔는데 나는 정보 제공하지 않겠다. 투자 권유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콕 집어서 그거 가입할 거야.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투자 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 자기가 그냥 직접 선택하겠다. 이런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서류가 있습니다.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 불원, 원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진구하고 판매 중단이 아닙니다. 후속 판매 절차를 진행해라.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팔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단, 파생상품 등 여기 나오죠. 이것은 투자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래가 제한된다. 즉 쉽게 말하면 판매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 등은 위험이 크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서 적정성 원칙이라는 걸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 투자자한테 적합한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정한지 적합한지가 아니고 적정한지 그걸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이건 판매 불가입니다. 파생상품 등은.
그리고 자, 투자 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라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투자 권유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 상품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금 손실 가능성, 또 손익이 실적 배당이니까 투자자한테 귀속된다. 이런 유의사항은 알려야 됩니다. 이거 알리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겠죠? 또 투자 설명서도 교부해야 돼요. 여러분. 투자 설명서 가지고 설명하는 거, 교부하는 거. 이거 의무조항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이거 의무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투자 권유와 상관없이 설명서를 교부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는 이제 펀드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펀드잖아요, 여러분. 펀드의 경우에는 간이 투자 설명서 교부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 설명서 자체가 여러분 이게 두껍잖아요. 수십 페이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품에 대해서. 물론 투자자가 이걸 원하면은 교부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약식으로 돼 있는 거 간이 투자 설명서 이걸 교부해도 되는 거예요. 펀드는. 자, 5번은 또 뭐냐면 투자 자문업자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투자 자문업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찾아와서 어떤 펀드를 지금 가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절차 진행하지 않아 된다는 겁니다.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설명서 교부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투자 자문업자로부터 성향을 다 제공하고 자기 성향을 다 파악해갖고 그쪽에서 자문업자가 이제 조언해 준 거잖아요. 어떤 펀드가 적합할 것 같아요, 고객님? 그럼 알았어. 그 펀드 가서 가입할게. 그리고 판매해서 찾아왔으니까 이미 이 고객은 성향 파악이 끝난 거 아니냐. 자문업자로부터 성향 파악이 끝난 거니까 그걸 굳이 또 할 필요 없다. 고객 피곤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파생상품 등에 대한 이제 특별한 이제 특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칙. 그걸 이제 적정성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적합성 원칙 말고요. 적합성 원칙 다음에 한 번 더 걸르는 게 적정성 원칙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파생상품 등에만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원치 않고 자기가 콕 집어서 파생상품에 가입하겠다. 예를 들면, 그럴 때 투자 권유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투자자 정보, 이 세 가지 이제 투자자 정보가 되겠죠?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이걸 파악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해당 파생상품이, 고객이 원하는 파생상품이 투자 정보에 비춰서 이 고객한테 적정하냐? 만약에 적정하지 않으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리고, 이제 확인을 받아놓는 거죠. 확인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적정성 원칙 조금 주의하실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러면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이거는 적정성 원칙은 판매를 중단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를 해주는 거죠. 경고. 고객님한테 이게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고까지만 해주는 거지. 그런데도 투자자가 가입하겠다 그러면 판매하는 겁니다. 이건 판매 중단이 아닙니다. 경고의 의미다. 근데 이 경고는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생상품 등은 이걸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정보, 이 앞에서 정보 제공이 안 되면 판매 중단이지만 정보 제공 후에 요거는 경고에서 그치는 거다. 자, 이제 이번에는 투자 권유를 원하는 투자자. 이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여러분? 투자 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매해야 되냐. 제일 먼저 이제 투자 권유를 받겠다 그러면은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 이제 성향을 분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성향을 분석한다. 복습입니다. 그러면 정보 파악은 뭘 갖고 해요?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모니터를 놓고 물어보고 고객한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자,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된다. 틀립니다. 자필일 필요 없다. 좀 전에 제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칙은 여러분 투자자 정보는 본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대리인을 통한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필이 아니래도 되고 대리인이라도 되고
본인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 정보를 파악했으면 그걸 보고 투자자 성향을 이제 분류하고 역시 그걸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 기준에서 이런 성향이 나온 건지 이제 투자자한테 반드시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MMF라는 이제 단기금융펀드 있지 않습니까? 국채, 지방채, 특수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런 상품들은 위험이 크다 작다? 위험이 높지 않은 상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위험이 높지 않고 또 환매 조건부 매매. 여러분 환매 조건부 매매는 채권을 매매하는 건데 환매를 전제로 하니까 위험이 없습니다. 환매가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자본 손실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라도 간략하게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 약간 이제 예외를 두는 거죠. 자,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갖고 이제 투자자 성향을 분류하는데, 이걸 이제 적합성 판단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일종의 이제 예시인데, 어떻게 이제 고객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성향을 파악할 거냐. 여기 이제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점수화 방식, 추출 방식, 예, 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점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고객한테 묻는 겁니다. 설문 항목에 대해서 투자자 답변을 이제 점수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점을 갖고 투자자 이제 성향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건강 이런 거 체크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서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건강이다.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5점, 4점, 뭐 3점 이렇게. 이걸 점수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객관적이다. 또 이해가 용이하다. 예,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이 추출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추출은 뭐냐면 설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부적합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출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추출.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 판매회사에서 지금 상품이 10개가 있다? 그럼 고객한테 10개를 보여주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예, 추출하세요, 이렇게. 그럼 고객이 이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자꾸 이제 추출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있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걸 보고, 아, 요 상품을 지금 선택하셨으니까 고객님 성향은, 아, 이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출 방식에 요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가장 적어요. 왜냐면 고객이 스스로 제거했잖아요, 상품을. 스스로 제거하고 남겼으니까. 마치 이상형 월드컵 하듯이 2명 보여주고 누가 더 이상형이냐 그럼 버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이제 적은 거다. 자, 혼합 방식은 이 2개를 이제 섞어서 하는 거다.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거보다 단점은 조금 줄고 뭐 장점도 뭐 조금 이제 평준화되겠죠. 그다음에 상담 보고서 방식이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상담 받듯이 그러니까 투자자와 상담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 기록을 해 놓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권유하는 거다. 만약에 이제 VIP다, VVIP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죠. 별도로 면담을 통해서.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이제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식 이것만이라도 지금 하나 우리 기억해 놓자고요. 그러면 추출 방식이다. 왜? 고객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고객이 스스로 선택한 상품을 보고 성향을 파악하는 거니까. 자, 이제 투자자 정보를 파악했잖아요. 그 이제 유효 기간이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취지죠, 여러분. 고객이 뭐 이게 금융투자 상품에 여러 번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A 펀드 가입했다가 내일은 또 뭐 주식 뭐 가입하거나 뭐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거나. 그럴 때마다 그러면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한 번 파악한 투자자 정보 유효 기간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게 이제 통상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12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죠. 누가 정한다? 판매회사들이 나름 이제 정합니다. 우리를 찾아온 고객은 한 번 파악한 정보는 뭐 1년 동안 유지하겠다. 2년간 동일 성향으로 보겠다. 더 이상 파악하지 않고.
올 때마다 파악하지 않고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또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파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일반 투자자하고 요 이제 일임 계약을 맺거나 또 이제 신탁 계약, 금전 신탁 계약, 요걸 체결할 때는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확인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뭐 2년까지도 있는데 요거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고객 성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요구 조건이 달라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투자자 정보 관련된 것들을 연 1회 이상은 확인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요. 이 얘기가 뭐 취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이제 투자 권유를 이제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죠. 투자 권유 절차,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춰서 적합하지 않은 걸 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향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객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상품, 위험 등급이 적합한 거, 그걸 이제 투자 권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맞지 않는 걸 권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투자자가 자기 성향에 비해서 더 위험이 큰 거, 위험이 큰 상품을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투자 권유했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이 큰, 그걸 원하더라. 그러면, 그 확인을 받고, 부적합 사실을 알리고 이제 확인서를 받는 거죠. 확인을 받고, 판매할 수도 있고, 그냥 거래 중단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봅니다, 여러분. 요거. 다음 여기에 해당하면, 추천사유, 유의사항, 이런 걸 기재한 것을 적합성 보고서라고 있어요.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건 명확한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또 불원 확인서라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 또 적합성 보고서라고 있네요. 적합성 보고서. 이걸 계약 체결 이전에 투자자한테 이제 교부해야 됩니다. 적합성 보고서. 그러면 이건 모든 투자자,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투자자는 이제 신규 투자자 아니면 고령, 초고령 투자자예요, 여러분. 우리 고령이 이제 만 70세 이상을 고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80세 이상이 이제 초고령. 그러니까 이제 70세 이상 투자자나 처음 투자하는 신규 투자자가 어떤 상품? 요 6가지입니다, 여러분. E자 들어가는 거 3개. ELS, ELF, ELT.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가 연계 증권. ELS. 주가 연계 펀드. 주가 연계 트러스트, 신탁. 그리고 이거 기초자산이 이건 주식이고요. 주식 외의 것은 이제 D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금리다, 환율이다, 이런 거에 연계해서 이제 수익이 결정되는 것들 있죠. 그걸 이제 D라고 표현해요. DLS, DLF, DLT. 그러니까 요런 상품을, 요런 대상한테 투자 권유할 때는 요거를 교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거 딱 봤을 때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신규 투자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권할 때 이런 뜻입니다. 고객 성향을 파악해서 이게 이제 적합한 상품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권할 때 왜 이걸 추천했냐 이거예요. 판매회사가 고객한테 이걸 추천한 이유, 또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을 투자자한테 별도로 또 알리라는 겁니다. 그걸 적합성 보고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합성 보고서는 대상과 대상 상품이 정해져 있다. 요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파생 상품 중에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모든 이렇게 규정을 공부하실 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금융투자 상품 그러면 증권하고 파생 상품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원본만 손실 나면 원본 내에서 손실 보면 증권이고, 원본 초과 손실이 나면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생 상품은 반드시 장내하고 장외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규정이 달라요. 파생 상품에는 동일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장외 파생 상품은 더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내하고 장외 파생은 이제 다른 상품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일단 자, 여기도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이제 특칙이라는 거 여러분. 장내가 아니고 장외. 자, 일반 투자자. 2번이 핵심인데 요걸 먼저 봐볼까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일반 투자자에게. 자, 대상은 일반 투자자입니다. 어떤 상품? 장외 파생 상품.
투자 권유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회피.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 손실이 날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 파생상품이 원래 해지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는 거야. 파생상품이. 그러면 이 두 개가 상쇄되니까 그런 이제 위험회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걸 이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 요것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요것만 가능하다. 그게 이제 특칙이라는 거예요. 자, 1번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일반 투자자의 경우, 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회사가, 일반 투자자하고 장외 파생 거래할 때는, 요거에 이제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요게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다 이 얘기 여러분, 위험회피 목적으로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위험회피 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거. 그러니까, 위험회피 대상. 이게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해지하려고 파생상품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하는 손익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주식은 100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장외 파생상품을 그거 위험회피 하려고 거래를 하는데, 200을 거래하면, 이거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죠. 100을 위험회피 하려고 하면 100만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걸 초과하지 않는 범위일 것. 이런 두 가지 이제 요건에 해당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 한해서만. 그럼 제가 이거 별편 안 치고 이렇게 강조는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동물적 감각이 있잖아요.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투자 권유 시 유의사항,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교재에 나오죠, 여러분. 그 중에, 거기 보시면은, 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요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납니다. 자,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 전화 등, 이게 이제 실시간 대화 방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치 않는데, 방문해가지고, 또는 전화 걸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좋은 상품 나왔다고 투자 권유하는 거,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과거에 불초청 권유 금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죠. 불초청 권유 금지. 불초청했는데 권유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걸 챙겨놔야 돼요. 증권하고 장내 파생 상품은 가능해요. 실시간 대화 방법으로 권유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빼면 뭐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장외 파생만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불초청 권유 금지 조항은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지 증권이나 장내 파생은 허용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갑니다.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은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투자 권유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투자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가 흔히 재권유 금지라고 많이 표현하죠. 재권유 금지. 동일 상품에 대해서 재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동일 상품이라도 권유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전에는 안 되지만 1개월 지나면 다 까먹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객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 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을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재권유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1개월이 지나거나 다른 종류 상품은 바로 재권유할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겠죠? 몇 개월 지났을 때냐. 그럼 여기 교재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럼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A 주식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B 주식을 권하는 거냐.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은 자, 지금 고객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여기에 따라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해서 그러니까 고객이 펀드 가입하러 왔거나 이렇게 금융투자 상품 관련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증권이 여러분 법적으로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증권부터 증권, 예탁증권까지. 그리고 파생상 반드시 장내, 장애. 이렇게 구분한 8가지 있죠? 이걸
예, 다 다른 종류의 이제 금융투자 상품으로 봐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식을 지금 갖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오겠다 그러면 또 다른 주식을 권하는 게 아니고 주식이 마음에 안 들면 채권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 채권이 마음에 안 들면 펀드. 아니면 신탁.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는 ELS. 파생결합증권이 이제 ELS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다른 걸로 보고요. 근데 이제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1인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다. 요거를 권하는 중이다. 그럴 때는 6가지 증권을 다 동일한 걸로 봅니다. 장래, 장애만 다른 걸로 보니까 요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종류. 그리고 이제 신탁 계약 자체, 신탁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신탁 상품. 펀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펀드지만, 예, 이제 신탁 상품은 돈을 맡기는 게 금전 신탁이고, 돈 이외의 것을 맡기는 게 다 재산 신탁입니다. 그래서 요 2가지로만 유형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금전 신탁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재산 신탁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신탁이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신탁을 투자 권유하고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증권 신탁을 그러면 권유하면 되는 거냐? 이거 안 돼요. 이거 다 동일한 걸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 신탁이든 증권 신탁이든 유가증권 신탁, 이거 다 재산 신탁이거든요. 이건 동일한 거로 보니까 이건 안 되고 이쪽 거 금전 신탁, 특정 금전 신탁 이런 거. 네, 이렇게 이것도 가끔 시험이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릴 때 이런 것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앞에 1개월 다른 거는 허용한다, 재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묻는데 좀 난이도를 올릴 때는 이런 것까지 낼 수도 있다. 자, 설명할 때 보겠습니다. 이제 그 투자 권유한 상품을 선정해서 이제 설명할 때는 당연히 이제 주요 사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주요 사항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써가면서 외울 필요 없겠죠. 외울 필요 없고, 상품 내용, 위험, 구조와 성격, 그 이제 수익의 구조라든지 또 성격, 수수료 이런 거 중요한 거죠.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또 조기 상환 조건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대한 얘기, 또 계약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이제 강화된 게 있는데요. 설명이 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단순 확인 방식으로 이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이 설명서 이거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필 또는 육성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 판매회사는.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할 때 통상 육성으로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판매회사 직원이 반드시 육성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이해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또는 이제 자필로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상품 또는 이제 투자자 이쪽 이제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설명의 정도를 당연히 달리해야 되겠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설명 방법을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달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반드시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해했는지를 또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투자자가 손익구조라든지 위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 권유를 중단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해라. 계속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할 필요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올해 세계제가 나오면서 이 내용이 조금 추가됐는데 이게 뭐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요거 보고 좀 이제 반가웠는데요. 우리 그 특수한 형태의 펀드 중에서 여러분, 영어로 이제 멀티클래스 펀드, 우리말로 이제 종류형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펀드들, 특히 주식형 펀드 다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그래서 그게 판매 관련 수수료 보수를 이제 달리 적용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선취 판매 수수료, 어떤 건 후치로 수수료를 받겠다, 어떤 거는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 그 이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펀드 이름이 땡땡 뭐 증권 투자 신탁인데, 이제 주식인데, 뭐 CPE. 이걸 이제 고객이 어떻게 아냐,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왔어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말로 이 클래스 명칭을 한글로 이렇게 표기해라. 3단계로 수수료를 어떻게 부과할지, 판매 경로, 기타 펀드의 특성.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판매회사 직원들은 자꾸 하니까 알겠지만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수수료는 이거 미진구하는 거다. C클래스는 미진구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판매 수수료를 미진구한다. 그리고 요 E가 이제 P가 연금형이다. 개인 연금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3단계로 클래스 명칭을.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은 있을 거예요. 진작하지 이거를 작년인가부터 이렇게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영어 이름을 없앴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이건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로 이제 이렇게 한글로 풀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요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고객 성향을 분석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 이제 그 성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판매회사 갖고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회사들은 미리 갖고 있는 보유한 상품들도 위험군을 나눠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향의 고객한테는 이런 상품이 적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이제 위험도 분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판매회사에서는요, 정량, 정성 요소를 고려해서 위험도, 상품의 위험도를 미리 이제 분류를 해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네요. 장외 파생 상품은 별도 기준을 갖고 또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예를 들면 뭐 주의, 경고, 위험, 뭐 등급을 이렇게 주의 등급, 경고 등급, 위험 등급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일 때, 그러니까 개별 상품 하나하나의 위험이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걸 여러 개를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가중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담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고객 성향보다 위험이 클 수도 있지만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면 위험 등급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이제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걸 고려해서 그 정량 요소, 정성 요소. 정량이라는 건 수치로 보는 거 아닙니까? 정성은 이제 질적 측면을 보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정량 요소냐, 정성 요소냐. 이렇게도 뭐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뭐 시험 직전에 보시든지 아니면 문제를 푸시다가 나오면 거기서 확인하면 되지. 지금 이걸 다 외워갖고 이걸 구분하고 이런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여러분. 정량이면 어떻고 정성이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의미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수치로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 그런 뜻이죠. 자, 계약이 체결됐으면 여러분, 계약 서류를 고객한테 어떻게? 지체 없이 이제 교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계약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계약 서류를. 그게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써가면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 서류가 아니고 우편이나 전자우편 이렇게 제공해도 되죠. 이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카드 쓰실 때 여러분 카드 청구서 실물 용지로 지금 봤습니까? 아직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다 그 전자메일로 오잖아요. 전자메일로 이렇게 확인하니까 이걸 많이 하는 거고 굳이 또 고객이 안 받겠다 그러는데 제공할 필요 없죠. 그건 이거죠. 거부하겠다 고객이 안 받겠다. 나 안 봐도 돼. 이제 서면으로 의사표시. 지금은 뭐 서면 등 뭐 되지만 이제 교재에 서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여러분 적립식 펀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적립식 펀드는 매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매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그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개념적으로. 그럼 그때마다 계약 서류를 고객한테 줘야 되냐? 불편하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한 번만 주면 되지 계속 줄 필요 없다. 고객도 싫어한다. 적립식 펀드 뭐 이렇게 다달이 돈이 투자하는 펀드 뭐 이렇게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손실 보전 약속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건데, 금융투자 상품은 이제 투자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손실 볼 수 있는 투자성이 있는데, 저런 상품에 대해서 손실을 보장해 주겠다. 보전은 보장 아닙니까? 또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 사전에 약속하면 돼요, 안 돼요? 사전이든 사후든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 수익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또 손실은 우리가 메꿔 주겠다. 이거 하면 안 되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요 세 개 신탁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거 원금 보장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실적 배당 형태지만 원금을 보존해 줘야 돼요, 이거는.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노후에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연금 신탁 있잖아요.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 뭐 연금 저축 보험 이렇게 개인 연금이잖아요, 여러분. 노후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요거 지금도 판매되고 있고 신노후 생활 연금 신탁, 퇴직 일시금 신탁. 다 이게 노후에 대비하려고 이제 그래서 연금을 타갖고 생활비로 쓰려는 상품이니까 이거는 원금 손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 되겠어요. 원금 보장. 그래서 여기서 좀 예외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과당매매,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그게 이제 판매회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과당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당매매는 왜 하냐면 수수료 수입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에게 빈번하게 여러분 이제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고객이 자꾸 주식을 매매를 해야지 수수료가 증권회사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도 팔아라, 떨어져도 손절해라. 다른 걸로 갈아타라고 자꾸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 고객은 뭐 이익 날 수도 있고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아타서 이익 볼 수도 있고요. 갈아타서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갈아탈 때마다 증권회사는 수수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펀드 판매회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펀드를 장기로 투자하라고 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1개월 만에 수익 났으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세요. 마치 주식 투자 단타하듯이. 또 이건 저 수익이 잘 안 나니까 더 좋은 걸로 갈아타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빈번하게 이제 거래를 권유하는 거. 그래서 목적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거. 이걸 과당매매로 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당매매인지 아닌지, 그럼 몇 번 이상 하는 게 과당매매냐, 뭐 이런 게 또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판단 기준이 이런 걸 판단하는데 핵심이 뭐 여러분 수수료 총액, 투자자가 부담한 수수료 총액. 이게 이제 지나치게 많으면 이제 과당매매로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투자자 목적, 재산 상태, 경험, 이게 투자자 정보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적합한지 여부, 그 권한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난다 그러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함정을 만드는데 지금 이 과당 매매를 통해서 이익 받냐 손해 받냐 투자자가 이거는 판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익 봤을 땐 상관없고 손해 봤을 때는 예, 이제 고객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렇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 손실과는 무관하게 예, 주로 이제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첫째 시간 내용은 그렇게 이제 뭐 이해를 꼭 해야 되거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다만 이제 예, 좀 이제 암기하는 거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예, 그런 내용이었다. 뭐 부담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